오늘의 주제는 공화주의에 대한 성찰이 되겠습니다. 공화주의는 원래 세습군주제를 반대하고 국민이 추대한 대표자들이 통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에 따라서 민주공화국이나 귀족공화국 등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공화주의는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치 이념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점에서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구별됩니다. 공화주의는 자유주의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자유주의와 함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면서도 우리 사회에서는 정작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오늘 오랫동안 이 방면의 연구를 해오신 강원대 신중섭 교수님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공화주의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간의 언론에서 상당히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도 그렇고 물론 이제 보수적인 성향의 언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이라고 봐야 되겠죠. 문화일보에서 창간 27주년 특집을 내면서 공화주의로 주제를 잡아가지고 우리 회원이기도 합니다만 윤평년 교수하고 고려대학교 최장집 교수님의 대담을 신문에 크게 실은 적이 있어요. 특집으로. 그때 이제 윤 교수의 제목이 문정부의 포퓰리즘의 위기, 촛불 넘어 공공성 성찰을 이루어져야, 이게 대담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최장집 교수는 민족보다 평화의 가치가 우선한다. 안보를 위해서라도 남북 공존이 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존, 뭐 공공성, 공짜 들어가는 건 전 제일 싫어합니다만은 이게 되게 유행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공짜대로 사자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그거를 대변하는 정치 체제나 정치 이념이 공화주의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공공성의 위기 이런 말 우리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화주의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올해가 3.1 운동 임시정부 100주년이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또 공화주의하고 연관이 됩니다. 김대중 도서관의 소장입니까? 소장인 연세대 박명림 교수가 100주년 세미나를 하면서 이 3.1 운동을 국제적 맥락에서 해석을 하려고 그랬어요. 단순히 뭐 대한민국이 독립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 상황으로 봐가지고 국제적 어떤 그런 평화 뭐 이런 그런 물결을 탔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굴 불렀는가 하면 패티스를 불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공화주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분이고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필립 페핏이라고 해서 신공화주의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번역이 됐는데 이 97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고려대학교에 계셨던 각준혁 교수가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목을 보면은 소수의 지배에 맞설 민주공화국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게 제목이에요. 세계적으로 지금 민주적인 독재자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것도 일종의 공화주의에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꾸 공화주의 논의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이념으로서 뭔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 얘기를 하는데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시대도 똑같습니다. 군주론을 쓰고 로마사 강의를 쓴 이유가 그 당시에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상당히 위기 상황에 있어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마키아벨리가 작업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폭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키아벨리안 모멘트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부산대 각차섭 교수가 2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나 아렌트 공화국의 위기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도 이 계열에 속하는 것 같아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은. 그래서
자유주의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민주주의를 살려가는 어떤 보완제 역할을 할까요? 민주주의를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것으로 이제 온 게 공화주의입니다. 물론 이제 그 두 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어떤 통찰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공화국이란 말은 익숙하죠. 그렇죠? 우리 강화문에 맨날 데모할 때 뭐예요? 그때 구호가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의 이름을 가진 나라들이 많아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공화국 자체는 민주만큼 좋은 말이고 설득력이 있는 개념입니다. 모든 개념이 다 그렇습니다. 역사가 깊을수록 거기엔 다양한 개념을 갖다 붙이고 재해석을 해서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이 돼버려요. 그 공화주의라고 하면은 그 하나의 그 패밀리 리젠버런스 비슷한 가족 유사성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있는 겁니다. 그 상호간의 어떤 강조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몇 가지 요소가 공화적 요소라고 학자들이 합의를 본 건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게 제가 6가지 정도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6가지. 현대 정치학에서 공화주의를 재론하는 배경이 뭐냐? 두 번째로는 공화주의의 역사와 이념, 다양한 형태의 공화주의에 대한 검토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로 이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로 공동체주의. 이거 뭐 헷갈리는 개념들이죠. 다 좋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 관계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관계를 조금 이제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샌델의 시민적 공화주의. 이거는 이제 논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미국 사회에서 샌델이 보기에 미국 사회의 문제점이 뭐냐,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념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공화주의, 그 다음에 공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 이렇게 6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보면은 이 공화주의가 정치 철학적 정치적 관심의 대상이 부상한 이후 첫 번째로 얘기하면 국제적 상황도 있어요. 국제적 상황. 트럼프가 등장한 것은 상당히 이변입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 그런 거예요. 미국을 잘 모르는 우리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트럼프의 당선이 보여준 포퓰리즘, 그 당시 샌더스 똑같습니다. 메시지만 달랐을 뿐이지 상당히 둘 다 포퓰리즘 요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그 좀 골치 아프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퓰리즘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 제3세계의 극우와 극자 포퓰리즘이 준동을 부리고 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상황, 민주주의를 통해서 독재자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국내 상황은 민주화 이후 새로운 국가 운영 체제가 없다. 중산층의 약화와 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 뭐 소주성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현 정부가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어느 사회나 심각한 문제점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중산 정치권의 포퓰리즘 성향 정대.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포퓰리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소위 말해서 퍼주기식 복지가 상당히 는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사이에. 복지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복지 증가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보수와 진보가 너무 대립적이다. 지역, 남녀, 빈부, 세대 갈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촛불 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너무 청와대 중심으로 국정 운영이 되고 있다. 총리가 보이지 않고 장관 이름을 애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장관 이름 몇이나 아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가주의적 정책 결정 및 집행, 이거 뭐 북한 관계라고 할까요? 견제 세력의 부재. 한 2년 이제 견제 세력 없이 지나가는데 생길까요? 야당에서요. 그리고 보수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에 약화된 보수 정치, 이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잡아야 되냐 지금. 그래서 새로운 이념 및 정치 어떤 지향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얘기되는 게 공화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비판의 정치철학적 도구 역할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 공화주의를 들고 오는 거하고 진보라고 할까요? 뭐 좌파 쪽에서 이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주의의 문제점, 이건 여러 가지 이제 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공화주의 구성 요소 하나는 대의제를 강조한다. 대의제를 강조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밑에 걸 부정하는 겁니다. 집정민주주의, 촛불, 이거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태극기도 문제죠. 그래서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과잉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개 얘기하는 게 대표성이 없다. 대표성 없죠. 대표성이 없다. 지속성이 없다. 책임성이 없다. 그리고 촛불을 칭송하는 사람들도 그 촛불의 정신을 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구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촛불의 정신은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진보 진영에서는 공공성을 강요를 해요. 강조를 합니다. 공공. 이 말 좋잖아요. 교육의 공공성, 뭐 의료의 공공성 이런 걸 얘기합니다. 공적 공간에서 사적 지배를 배제한다. 그다음 상하 구분이 없다. 이거 요즘 많이 얘기하죠. 상하 구분은 문제다. 그리고 평등 사상이에요. 재산과 학력과 성별, 연령이 공적 인간관계 형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의 정치적 우정 형성을 강조한다. 정치적 우정, 대단히 좋은 말이에요. 비배타적이다. 이거 미국 대사도 그런 말 했죠. 함께 갑시다. 함께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나누자. 서로 나누자. 실질적으로 법의 지배가 형식적으로 돼가지고는 실질적 지배가 안 된다. 그래서 정치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평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부패 문제, 부패. 이 공화주의자들은 되게 부패가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또 이 부패 문제, 공직자들 부패 문제, 이것도 심각한 건데 그런 것까지 공화주의적 요소가 개입하면은 해소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치 철학에서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부활한 이유는 첫 번째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예요. 이게 뭐 과잉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유민주주의가 특히 이 샌델이 얘기하듯이 신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넓게 보면은 칸트, 공리주의, 롤서 다 포함돼요. 자유지상주의들까지 넓은 의미의 자유주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자유주의에 토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이 80년도에 활발했는데 그 흐지부지 지금 됐죠. 그것을 좀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공화주의에서 찾아보자라고 하는 이론적 관심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개인의 자율성과 공공의 시민성을 결합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전통적인 자유주의 철학에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공공의 시민성은 배치되는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서로 상호 모순되는 거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화주의자들은 이게 두 개가 모순되는 것 같지 않다. 모순되는 걸로 해석한 자유주의적 해석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식의 해석을 현대 공화주의자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재미있는 이론입니다. 헬드는 고대 그리스 폴리스의 토대를 둔 공화주의하고 로마의 토대를 준 공화주의를 둘로 나눠 가지고 첫 번째 것을 개발 공화주의, 디벨롭먼트 이걸 번역을 개발로 했는데 뭐 발전, 개발 공화주의라고 그러고 두 번째 것을 프로텍티브 리퍼블리크 보호 공화주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공화주의 특징은 시민들의 개발과 의사결정 과정에 항상 향상을 위한 정치 참여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이에요. 그 다음에 보호공화주의는 시민들의 목표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 참여의 수단적 가치를 일차적으로 강조한다. 마르실리우스는 뭐 이분은 이제 중세 때 초기 분이고 우리나라는 늘 논의가 안 됐습니다만은 루소, 울프트 크레스트 이 사람 들어봤어요? 여성 권리의 옹호라고 하는 책을 1792년에 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을 쓴
메리 셸리의 남편이 셸리예요.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뭔가 하면은 겨울이 오면 봄 또한 멀지 않으리. 울스턴 크래프트는 남녀 평등을 주장했어요. 18세기에. 그 당시 뭐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현대 페미니즘의 시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하면 이쪽 계열은 한나 아렌트나 샌달이 속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로마 공화정은 마키아벨리, 몽테스키에, 메디슨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로마 폴리스는 이건 그대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요즘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입니다만은 인간은 비로소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주장이죠. 정치에 참여함으로. 우린 다 인간도 아니에요. 정치 참여 안 하잖아. 참여의 의미가 물론 애매합니다. 뭘 참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거 똑같이 한나 아렌트도 주장하는 거예요.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인간이. 샌델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치 참여를 통해서 스스로 뭐가 된다? 개발이 된다. 그래서 포모티브라고 형성적 정치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정치의 목적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르다고 하는 말은 근대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세와 고대와 근대를 갈라주는 정치 철학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중세나 고대는 정치의 목적이 인간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교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근대로 오면은 정치는 도덕을 버리게 됩니다. 그거는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남겨둬야지 국가 개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재산과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게 근대 정치의 목적이에요. 이게 단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대 정치가 가져온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사람들이 불만이 많고 민주주의에 대한 디스콘트, 불만도 많고 뭐 여하튼 문제가 많잖아요, 현대사회가.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돌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의 목적, 인간은 도덕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는 정치 참여를 통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 소유권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있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시민권은 재산 보호에 의해 좌우된다. 즉 독립적 생산자들의 사회여야 한다. 이거는 뭐 자유주의 전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대 아테네를 보게 되면 정치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시민들 아니에요? 재산이 있고 그 시민들 몇 프로 안 됩니다. 여자나 어린아이는 정치 참여를 할 수 없었잖아요. 아테네 민주정부. 그 인간도 아니에요. 여자 어린아이는. 그리고 근대 자유주의 전통을 보더라도 이 계속 보게 되면은 유권자들의 확산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초기의 자유주의자들은 누구에게 투표권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투표권 행사는 재산권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고, 마그나 카르타에서도 가장 기본적이었던 게 뭐예요? 왕은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거 아니에요. 재산권하고 관계된 거죠. 정치적 평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공적 공간을 레스 푸블리카, 공화국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공동체의 평등한 동료로서, 이퀄스예요. 동료로서 서로 우정을 쌓고 공동체의 방향을 논의하는 공간이다.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구성은 스스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공화국의 근본 원칙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화국은 법과 공공선의 기반을 두고 주권자인 시민이 만들어낸 정치공화국을 의미한다. 정치 공동체를 의미한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자유는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의 자유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주장이에요. 태백 같은 사람은 비집의 자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재정립을 했습니다. 이 재미있는 거는 이 비집의 자유 개념으로 자유주의를 비판해요. 이게 상당히 특징적인 겁니다. 자유를 통해서 자유를 비판하니까 이게 상당히 강력한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들이 주장하는 간섭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대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에서 평등을 요구한다. 정치적 자유에 대한 공화주의적 해석이에요. 여기 형식적 평등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화국의 이념은 군주정과 대립 속에서 이해되고 변호되었다.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공화국과 자유의 존속을 위해서는 시민의 덕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민 윤리가 뭐냐, 시민의 덕성이 뭐냐 하면은 자유에 대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개개인이 갖춰야 할 마음의 습관이다. 이거는 뭐 미국의 책 제목에서 온 얘기겠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사적 공간이 아니라 공적 공간에서 보장이 된다. 이거는 전통적인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자, 고전적 자유주의하고 구분되는 점입니다. 이제 시민의 덕성이 필요한 이유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화국을 보호한다. 이건 이제 마키아벨리 얘기예요.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주장했던 것이 용병제에서 시민군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군. 그다음에 특권층으로부터 귀족을 보호한다. 그래서 특권층, 옛날로 보면 귀족이죠. 귀족은 항상 법을 좌지우지하면서 자의적으로 행동하고 시민을 지배하고 예속자로 만들려고 한다. 그 다음에 정치적 부패를 방지한다. 공동체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 정치적 부패가. 정치적 부패는 시민에게서 인간사, 사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능력을 빼앗아가고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뭐 되겠어요. 저끼리 다 해먹는 거지.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덕과 악덕을 혼동하게 만들고, 이것도 말되죠. 선악의 구분이 없어져 버려요, 자꾸. 아유, 국민의 대표 잘난 사람들, 그런 분들이 뭐 이렇게 청문회 같은 거 하나 보면요, 뭐 그것도 반성도 안 해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억압에 저항하고 불의에 맞설 도덕적 힘을 빼앗아간다.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에 복종하게 하고 아첨하게 한다. 그래서 정책 부패를 상당히 넓게 해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화주의 핵심 가치, 이거는 뭐 반복적인 거예요. 아무에게나 예속되지 않거나 지배받지 않을 자유. 이것은 뭐 마키아벨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간섭받지 않을 자유와 대비되는 지배받지 않을 자유다. 지배하고 간섭은 다른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배하고 간섭은 다르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자유, 간섭받지 않을 자유, 선택할 자유, 이거는 불완전한 자유다. 법 앞에 평등, 정치적 평등, 공정한 룰, 법제를 통해 보장되는 기회의 평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자들이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게 법의 지배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데 공동체나 사회보다 개인과 가족을 중시한다. 그래서 혼합적, 이거는 통령, 언론, 민회가 권력을 분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얘기하는 게 참여입니다. 참여. 이건 뭐 계속 아까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근대 공화주의는 자유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의 탄생과 강화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현대 공화주의는 유럽 연합의 탄생에 도움을 줬다. 뭐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한반도 통일에도 도움을 줄 것인가? 이거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공화주의를 어떻게 해석하면은 한반도 통일하고 연관을 시킬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유주의는 민주주의, 공화주의, 공동체주의와 대립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화주의, 공동체주의는 현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를 대체하거나 해독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관점. 비롤리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일 거예요. 이탈리 출신 학자인데 이 사람이 공화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가만히 보면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통합이 되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공화주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 공화주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해석은. 그래서 고전적 공화주의가 변형되어 가지고 자유주의, 민주주의라고는 서로 다른 사상 전통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핵심적인 거라고 해석하는 제한정부론, 리미티드 가버먼트죠. 정치적 개인주의, 권력 분립, 이거는 전부 공화주의 전통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이제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전통은 긴밀하게 얽혀 서로 분리하기는 어렵다. 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권력 남용을 우려한 반면 공화주의자들은 정부의 부패뿐만 아니라 인민의 부패도 걱정했다. 인민도 썩는다는 거예요. 공화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유는 정치 참여를 통해 스스로 통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적 덕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공화주의는 시민의 덕성을 중시한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유는 정부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이고 덕성은 사적으로 학습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적으로 학습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국가가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시민의 덕성을 함양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 아니다. 반면에 공화주의는 정치의 목적에 시민의 덕성 함양을 중요한 국가의 과제로 포함시킵니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은 시민의 덕성 함양을 정치의 목적으로 설정하면은 정부의 권력이 시민의 사적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유주의하고 공동체주의 내지는 공화주의는 차이가 있어요. 이 점에서 국가가 시민의 덕성을 키워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화주의하고 자유주의가 입장 달리하지만은 공동체주의는 입장을 같이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이에요.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뭔가 하면 자연권 개념이 또 틀려요, 공화주의하고. 공화주의는 소위 말하면 자유주의든 말하는 내추럴 라이트 이거 없다는 겁니다. 공화주의자들. 그 역사 전통 속에서 싹 트는 거지 그런 거 없다. 법과 간섭 같은 것이 인정해주지 않는 권리는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법에 대한 생각이 틀려요. 자유주의자들은 법을 필요는 하지만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공화주의자들은 아니에요. 법은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가 지키는 거니까 칸트식으로 하면 자율적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도 상당히 달리 봅니다. 개인과 공동체. 이건 뭐 전체주의와 개인주의에서 많이 드러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를 별로 안 좋아하죠. 집단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 시민권의 주체. 이것도 상당히 복잡한 개념인데 전통적으로 고전적인 공화주의 입장에서 시민권을 오늘과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 갖는 개념이에요. 여성에까지 투표권이 온 거는 뭐 20세기 왔었잖아요. 시민권 개념이 확산된 거죠. 확대된 거죠. 공화주의는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을 때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자유주의는 간섭이 없을 때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은 자유주의적이면서 공화주의적이다. 미 합중국 헌법은 시민의 덕성을 함양하기 위해 어떤 집약적인 수단을 강구하지는 않았다. 이건 자유주의 요소예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에도 뭐 이 형제 우리가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형제를 우애, 자유, 평등, 박애 이렇게 해석했죠. 박애. 그게 형제입니다. 박애가. 그러면 도대체 이런 거예요. 이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념을 달리하면은 그게 다른 제도가 나오고 또 다른 제도가 생기면 그게 다른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샌델의 그 정의론을 보게 되면은 공동선의 정치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 장이 한 챕터가 나옵니다. 그 네 가지가 샌델의 얘기죠. 시민의식. 이건 뭐 계속 공화주의, 공동주의, 희생봉사. 이건 개인주의자들 싫어하는 거죠. 희생과 봉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시장의 도덕적 한계.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시장의 도덕. 그래서 샌델이 시장을 부정하진 않아요. 시장은 샌델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연금술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연금술이다. 시장 힘이 놀랍다는 겁니다. 연금술처럼 놀랍다. 그러나 그 시장의 원리를 무한 확장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샌델은 걸 갖다가 시장 사회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사회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게 시장의 도덕적 한계. 시장은 명백하게 도덕적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시장이 개입하지 말아야 될 게인데 시장이 개입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샌델이 보기에는 뭔가 하면 의료예요. 의료. 미국의 얘기죠. 미국의 의료. 이거는 공공성을 확보해야지 민간에 맡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그런데 길을 좀 기울일 측면은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경계가 애매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샌들 보고 너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럼 다 금지시켜야죠. 국가가 또 작동해야 돼. 제사 음식 파는 놈들 다 이게 허가를 취소하고 사는 사람한테 벌금을 매기고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샌델은 이게 시장의 도덕적 한계가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그 뭔가 학문적인 브랜드가 됐습니다. 불평등이 왜 나쁘냐? 이러면 왜 나쁘냐? 대답이 다 틀려요. 불평등이 왜 나쁘냐? 그러면 샌델은 불평등은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롤스하고도 입장이 다른 거죠. 그다음에 도덕에 개입하는 정치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당시의 재헌헌법은 그냥 군주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군주국이 아니다. 그 얘기는 독립운동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도대체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시 안교로 갈 거냐? 아니다. 그래서 1919년에 비로소 이 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공화국으로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이시 양조로 돌아가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헌법학자 이 고려대학교 김선택 교수가 2008년도에 공화국 원리와 한국 헌법 해석이라는 걸 썼는데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헌법학계에 따라서 뭐가 공화국이냐 해석은 다 틀려요. 여러분 헌법 읽어보시는지 모르겠네요. 헌법 읽어보면 자유가 21번 나옵니다. 헌법에.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공화국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은 자유가 좀 더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어떤 공화주의, 공동체주의 해석은 계속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 때 많이 얘기됐던 헌법 119조 2항. 1항하고 2항이 서로 안 맞잖아요. 앞부분은 경제적 자유를 허락한다고 그랬다가 뒤에는 필요에 따라서 국가 개입하는 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삼인주의하고 자유주의가 두 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그게 이제 119조 조항인데 그건 논란이 많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헌법학자가 볼 때 우리의 그 공화주의적 해석은 그 이렇게 대체적으로 6가지 정도로 재해석할 수가 있다. 뭐 그렇게 김선택 교수는 헌법학자니까 해석을 했습니다. 공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 이거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공동체 문제. 이건 웅구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한 건데 도대체 공동체가 뭐냐 이거예요. 공동체가 뭐냐. 마을 공동체냐 뭐냐. 국가가 공동체냐 뭐. 공동체 아무데나 막 마구다지로 쓰잖아요. 그래서 개념 자체가 부정확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작동하고 있는 공동체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 깨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파트? 아파트 공동체가 있어요? 전상희 선생님 있습니까? 아파트 공화국을 쓰시는데. 그래서 아파트를 경멸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파트가 뭘 없앴다? 골목을 없앴다는 거예요. 골목. 골목 있잖아요. 뭐 그래서 공동체가 애매하다. 개념 자체가. 이건 뭐 근대 이후로 다 없어진 거죠. 도시에서 전부 도시에서 사니까 90% 이상이 과거의 공동체가 하던 역할을 다른 것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 없어요. 현대사회에 적합하지 않다 이거 공동체. 이건 뭐 아담 스미스하고 하이에크 얘기입니다. 현대사회는 거대 사회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끼리 서로 협조하면서 살아가는 사회다. 원시 공동체하고 다르다. 그다음 시민윤리의 문제가 또 똑같은 거예요. 원시사회 윤리와 거대사회 윤리가 구분이 되는데 공동체주의 내지는 공화주의에서 하는 것들은 전부 원시사회 윤리나 적합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평등하지 않다. 이런 주장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평등을 없애도 평등을 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거나 조직을 바꿔도 또 새로운 불평등이 생겨난다. 그래서 피터 싱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사회든지 위계는 다 있다는 겁니다. 위계.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위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거 존중해야 된다. 물론 그것이 계급은 아니에요. 신분도 아니고. 그래서 위계에 대한 건데 평등의 문제를 너무 낭만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상당히 개인적입니다만은 우리 사회 마음의 습관, 뭐 반개인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 요소가 강하고 그다음 민족주의적 요소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뭐 반일 하면은 그냥 뭐 야단 나잖아요. 그래서 동아시아권에서는
샌델의 어떤 그 공동체적 요소가 들어오는 것이 사회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갈지 안 나갈지는 상당히 좀 의문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너무 그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이 공직자 사이의 부패라든지 이런 문제를 공화주의적인 요소로 해독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